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소환 통보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 중복 문제를 지적하며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궤변이라며 맞받은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구속됐습니다. 박 총장의 구속으로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병 확보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전국적으로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많은 눈도 예상되는 가운데 영하권 한파는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이 아닌 소란 정도에 가깝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이번 계엄 사태를 두고 한 말입니다.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두세 개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하듯 출석 요구와 강제 수사 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결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반면 국회법상 절차인 탄핵은 존중하는 만큼 탄핵 심판 절차에는 윤 대통령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탄핵 심판 공개 변론이 언제 열릴지 모르겠지만 열리면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윤 대통령 측 입장 발표와 관련한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를 돕기로 한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단의 향후 수사 대응과 재판 전략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우선 내란죄는 성립 요건 자체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법 87조에 따르면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폭동이 존재해야 합니다. 국헌 문란의 목적도 없었고 폭동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보인 윤 대통령 입장과 똑같습니다.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석 변호사는 상식선에서 봐도 내란이 될 수 없다며 소란 정도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내란이 났으면 경제가 이렇게까지 회복되겠느냐고 기자들에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탄핵 심판이 열리면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또 수사와 탄핵 심판은 성격이 다르다.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으로 따로 변호인단을 꾸려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란죄 수사는 물론 탄핵 심판까지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죠. 또 수사와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을 조정해보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이어서 강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핵안 가결 전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과 수사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탄핵안이 통과되고 수사의 칼끝이 목전까지 향해오자 변호인단을 꾸리며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내란죄 수사와 재판 그리고 탄핵 심판을 분리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수사부부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보 역할은 윤곽근 전 대구고검장이 맡고 변호인 추가 보강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수사와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을 조정해보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탄핵 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법에 따라 일단 심판을 멈춰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중복 수사를 막기 위한 조정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경찰 공수처 등으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가 각각 윤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꼬집은 겁니다. 석 변호사는 법은 따르겠다면서도 이런 부분은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조수사본부가 내일 출석을 요구한 조사엔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윤 대통령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맞서겠다고 했지만 지금 공수처의 출석 요구서도 헌재 답변서 제출 요구서도 받지 않고 있죠. 법조팀 우정환 기자와 더 깊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략도 가능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약식 기자회견에서 드러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전략 키워드는 크게 시간 벌기와 정면 돌파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번다. 지금 검찰도 그렇고 공조수사본부도 그렇고 모두 출석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출석을 안 하고 계속 버티겠다 이겁니까? 이게 명확하게 출석을 안 하겠다, 버티겠다 이런 표현을 한 건 아닙니다. 다만 오늘 변호인단을 대신해 입장을 밝힌 석동현 변호사의 말을 보면 그런 의도는 읽힙니다. 이게 일단 내일로 통보된 공조본 소환조사 일정은 분명히 안 나간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통보한 21일에 나갈지도 뭐라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확답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 시점은 좀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럼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능성이 작아 보이는 게요. 석 변호사는 수사기관 사이의 경쟁적이고 어지러운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여기저기서 오라고 하는 거를 정리를 해줘야 갈 수 있다. 이게 직무가 정지됐다 하더라도 그래도 대통령인데 오란다고 다 가고 그럴 수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네. 이게 수사기관 간의 교통 정리를 먼저 해라. 우리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를 언급하면서 시간을 벌고자 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잠깐 본 것처럼 그러면 탄핵 심판과 수사를 동시에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주장도 같은 맥락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된 헌법재판소법 51조. 같은 이유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탄핵 심판은 멈출 수 있다. 이 조항을 활용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만약 받아들여지면 형사재판부터 진행한 뒤에 탄핵 심판을 받는 식으로 길게는 몇 년을 끌고 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만큼 대통령 임기를 더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거는 그거라고 해도 과연 이 시간 벌기가 전략이 먹힐까요? 아무래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수사기관들은 소환 조사를 무작정 기다리지는 않고 아마 체포영장을 받는 걸 저울질하고 있을 겁니다. 네. 이미 공조본은 오늘 석 변호사의 말을 듣고 윤 대통령의 소환 불응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건 즉 체포영장 명분을 쌓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 역시 형사재판을 하는 동안 탄핵 심판을 멈추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어쨌든 시간을 벌려는 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더 대통령 해 먹으려고 이건 아닐 것 같고 그러면 정면 돌파를 위해서 시간을 벌어보려는 이런 의도일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석 변호사는 국민적 충격을 준 건 맞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보면 이건 내란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12일 윤 대통령의 담화를 법조계에서는 잘 쓰인 변론요지서 같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이 변호인단도 수사와 형사재판, 탄핵 심판 모두 내란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돌파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직접 나가겠다고 한 것도 그러면은 이런 정면 돌파의 일환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고 대리인만 출석했었습니다. 반면 오늘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화면으로 송출되는 헌재 공개 변론에 직접 출석해서 의견을 밝힐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나오겠다는 건 그러니까 법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론전도 하겠다 이렇게 읽히네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전까지 하겠다 이런 의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리인에게만 맡기는 이른바 로우키 변론 전략을 썼다면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직접 출석해서 이 법리를 넘어 여론에 호소하겠다는 의도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석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청와대 비아그라 발견설 같은 유언비어가 돌았었고 지금도 비슷하게 김어준 사살설 같은 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또 민주화는 충분히 됐는데 오히려 법치주의가 조롱을 당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시비를 가를 탄핵 심판이다. 이렇게 이번 탄핵 심판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헌법재판소 시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재판관이 정원 9명에서 3명이 부족한 6인 체제이니 만큼 지금대로라면 재판관 1명만 반대를 해도 탄핵 소추는 기각됩니다. 헌재가 재판관 6명으로도 결론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현재 6인 체제로 탄핵 심판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재판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탄핵 심판을 위해서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심리가 필요하고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 체제로도 가능한지 검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생중계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변론을 생중계한 사실이 없다며 변론 이후 녹화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박 전 대통령 선고는 중계가 됐지만 이번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헌재는 어제 윤 대통령에게 국회 탄핵 소추안 의결서도 보냈습니다. 탄핵 심판 의결서 도착했다는 통지하면서
거기에 바로 답변서도 제출해달라는 그 의례적인 문구가 있거든요. 그거를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아직 의결서를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은 송달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답변서와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의 의견서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결서 송달이 늦어지면 답변 제출 기한도 미뤄지는 만큼 후속 절차 지연도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3인이 최종 임명되려면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3인을 올해 안에 임명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대통령 권위 때는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최종 인용된 이후에는 임명이 가능하지만 지금은 직무정지 상태라 이거죠.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위 때엔 임명 권한이 있지만 현재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이므로 임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고리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 했을 때와 지금의 민주당은 180도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당 추미애 당대표, 박범계 의원, 그다음에 우상호 당시 원내대표 모두 권한대행이 사법부에 해당하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후에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사이에선 고성이 오가며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났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물론 추천 절차부터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죠. 민주당은 권성동 원내대표 주장이 구질구질한 지연작전이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또 여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야당 단독으로라도 청문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사례를 들어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여부를 따지자 민주당은 구질구질한 지연작전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똑같이 응수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하셨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다.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임명도 마찬가지라는. 현재 후보 3명은 모두 국회 추천 목심을 강조하고 재판관 구성을 방해하는 건 내란 동조라고도 날을 세웠습니다.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란의 후속 지속적인 선동에 불과하다. 나아가 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의장 직권 처리가 가능하다면서 국민의힘이 동참하지 않아도 재판관 추천을 관철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끝내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헌법재판소 구성을 방해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법이 정한 대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대법원장 몫으로 임명됐던 재판관 사례를 들어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민주당에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초 청문회를 진행하고 이달 말 본회의에서 추천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이른바 검사 역할을 맡을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모두 11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오늘 그 첫 회의가 열렸는데 우연일까요? 윤 대통령과 악연이 깊은 의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정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구성됐습니다. 민주당 9명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라 의원 등
모두 11명으로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간사 겸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소추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핵 소추단에는 판사와 검사 등 법조인 출신들이 주로 참여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 소추단 활동 경험이 있는 박범계 의원과 이춘석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악연이 있는 의원들도 참여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사사건건 대립하며 이른바 반윤 검사로 알려진 이성윤 의원입니다. 그의 인간됨과 무도함을 누구보다도 잘 봐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심판은 시대정신이다 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혁신단 몫으로 탄핵 소추단에 참여한 박은정 의원도 윤 대통령과 악연이 깊습니다. 지난 2020년 법무부 감찰 담당관 시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감찰을 주도했고 국회에 들어와서는 특검법을 줄줄이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전매 특거인 자의적 공정과 법치에 국민들의 인내심도 이제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단은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재판 전략 방향과 대리인단 구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가 기자들과 만나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는 자리까지 만들어졌지만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에 응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죠. 그런데 만약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소환 통보에 불응한다면 탄핵 심판에서 아주 불리해질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를 한번 볼까요? 이혁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선포의 정당함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하지만 검찰의 첫 소환 통보에는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추가로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청했고 공조수사본부도 출석 요구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수사는 물론 탄핵 심판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파면의 사유로 꼽았습니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검찰이나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며 피청구인의 헌법 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이 보인 모습도 박 전 대통령의 파면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을 맡아 누구보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자세히 지켜봤던 윤 대통령이 결국엔 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도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응할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군 지휘부가 거의 다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더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주 기자, 오늘 비상계엄 군 지휘관이 또 한 명 구속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사령관에 임명됐었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오전에 중앙군사법원에서 박 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는데요. 앞서 박 총장이 심사 포기 의사를 전달하면서 법원은 심리 없이 검찰 수사 기록만 검토한 뒤 약 3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총장은 계엄 사령관에 임명된 직후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근 구속 소식이 잇따라 들리고 있는데 비상계엄 관련 군 지휘부에 대한 수사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네, 이번에 박 총장까지 구속되면서 사실상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 과정에 가담했던 주요 지휘관은 모두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모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인데요.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먼저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오는 28일까지 구속기한이 한 차례 연장됐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검찰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논란이 됐던 오물풍선 원점 타격 의혹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검토 지시라며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명 계엄군 3인방으로 통하는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모두 구속이 된 상태죠. 여인영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계엄을 시사하는 느낌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요. 검찰은 오늘 이진우 사령관에 대해서도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내용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지휘부에 대한 구속 수사가 속도를 높이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검찰특별수사본부에서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결국 불발됐습니다. 일단 출석 요구 자체는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인데 대통령도 같은 생각일까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장동건 기자,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출석 요구서가 반송 처리됐다고요? 네,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 소환 통보 내용이 담긴 출석 요구서를 등기로 발송했는데요. 한남동 관저로 보낸 건 수취를 거부해 반송됐고, 용산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 보낸 건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않은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공수처 수사관이 대통령실과 관저를 직접 찾아 전달하려다 실패했는데 우편 전달 역시 불발되면서 내일 윤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공조부는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보고 내일 2차 출석 요구를 할지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그 다음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적법한 출석 소환에 지금 수치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유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조본에는 어떤 선택지가 남게 되는 겁니까? 네,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결국 공수처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경호처가 물리력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오동훈 공수처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경호처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긴급 체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다만 검찰 역시 강제로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수사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접촉한 정황을 경찰 특수단이 포착했다는 소식 MBN이 단독 보도해드렸죠. 경찰은 두 사람의 회동 장소를 햄버거 가게로 특정한 뒤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휴대전화가 결정적인 단서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 이 햄버거 가게는 공교롭게도 과거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 때도 모의가 있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손성민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롯데리아 매장입니다. 개업 이틀 전인 지난 1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소속 대령 2명이 이곳에서 만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곧 있을 계엄을 준비하고 부정선거와 관련해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란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포고령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로 문 사령관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MBN 취재 결과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햄버거 가게가 아닌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뒤 통화 수발신 내역을 확인해 계엄 전 접촉한 이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포렌식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이를 바탕으로 두 사람의 동선을 파악한 뒤 2차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이 나오자 긴급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경찰 조사에서 계엄을 모의한 적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긴급 체포를 승인하지 않아 석방한 문 사령관을 공수처로 이첩한 경찰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는데 이르면 내일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북한에 대한 공작 등 비밀 업무를 주로 맡는 국군정보사령부가 12.3 계엄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이 정보사 조직을 계엄의 친위 부대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한 조직 개편도 시도하고 전직 장성까지 동원해 조직을 장악했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정보본부 산하 국군정보사령부는 군의 방첩 업무 등을 수행하는 첩보 부대입니다. 지난 7월 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우리 군의 기밀을 중국으로 유출한 사건이 적발돼 파장이 컸습니다. 이후 김용현 장관이 취임한 뒤 정보사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보고를 받는 국방정보실을 신설해 장관이 정보사를 직접 통제하는 방안이 검토됐는데 계엄을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엄은 오래전부터 김용현 전 장관이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정보사를 끌어들여서 비밀스러운 공작 작전을 친히 구했다 할 때 활용을 해요. 야당은 김 전 장관이 정보사에서 잔뼈가 굵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동원해 진급을 미끼로 정보사 산하 특수부대원들과 사조직을 꾸려 계엄에 동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보사령부 소속 정보요원들이 내란에 가담하기 위해 혹은 가담시키기 위해 판교에 위치한 정보부대가 대기 중이었다는 것은 밝혀진 바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냈고 청와대 경호처 군사관리관을 지내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을 맡았을 때 조언을 구할 정도로 가까운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뒤에도 탄핵 찬반 집회는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영하의 날씨에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다는데요. 서울 보신각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종모 기자, 그곳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제 뒤로 응원봉과 손팻말을 들고 보신각 앞에 모인 시민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잠시만 서 있어도 손과 발이 꽁꽁 얼어붙는 추운 날씨지만 장갑과 목도리 등으로 단단히 준비한 집회 참가자들이 속속 모이고 있는데요. 서울 여의도에서 탄핵안 가결을 외쳤던 시민들이 이제는 종로로 자리를 옮겨 헌재의 탄핵 인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금 뒤인 8시부터는 헌법재판소 쪽으로 행진할 예정인데요. 시민들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탄핵이 통과되면 한 고비 넘겼는데 정말 그런 아직 이게 끝은 아니잖아요. 헌법재판소를 통과해야 되니까. 앞서 오늘 오전에는 한남동 대통령관저 인근에서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이동을 통제하던 경찰과 10분 동안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도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200여 명 모였습니다. 양손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계엄은 정당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특히 헌재가 신속하게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려야 사회적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부정선거를 묶고 가면은 세계적인 진짜 웃음거리 국가가 되는 거예요. 검찰, 경찰, 군인 간첩 수사는 안 하고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 정정만. 검찰이 윤 대통령 소환을 통보한 이번 주 토요일에는 진보와 보수단체 모두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는데요. 충돌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이제 막 시작한 한덕수 대행체제를 시험대에 올린 건 6개의 법률안입니다. 여당은 거부하라고, 야당은 안 된다고 하는데 특히 의견이 갈리는 건 양곡법과 국회 증감법입니다. 일단은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립니다. 도대체 어떤 법안이길래 이러는 건지 주진희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무회의에 올라온 6개의 법안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법안은 양곡관리법입니다. 초과 생산돼 소비되지 않고 남은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법안입니다. 쌀값 안정과 농민들의 수입 보장이 목표지만 오히려 농민들이 스스로 생산을 조절할 유인책이 없어질 것이라는 반대도 있습니다. 농민들과 우리 농업을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지금 농민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고 상당히 위기에 처해. 쌀 과잉 생산을 고착화하여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며 이런 이유로 민주당이 강행한 양곡관리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또 국회 증언감정법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서류 제출이나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기업들의 국회 출석이나 자료 제출이 게을렀던 관행을 고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해외 기업들의 영업 비밀이 셀 수 있다는 지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을 아무 때나 국회에 불러세우고 영업 비밀과 개인정보 자료까지 무작위로 제출토록 하는 입법 횡포라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런 법안들의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총리실 관계자는 가장 좋은 건 국정안정협의체가 이루어져 거기서 논의되는 것이라며 정치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보셨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를 비롯해 여러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외교안보팀 김세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덕수 권한대행의 첫 번째 딜레마는 뭡니까? 바로 우선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6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입니다. 네. 한 권한대행도 직접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6개 법안에 대해 꾸준히 우려를 표했습니다. 쌀이 남아 도는데도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것은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을 더욱 무력화시킵니다. 일단 오늘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미뤘지만 결정의 시간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죠.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권한 대행의 권한 받기라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내부 분위기 보면 좀 미묘하게 다른데요. 어제 주한미국 상공회의소의 우려를 듣고 이재명 대표가 국회 증감법 개정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네. 특히 농업사법은 만약 민주당이 수권 정당이 됐을 때 재정적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정부가 제안을 논의할 경우에는 좀 논의에 응할 분위기도 읽힙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그렇고 내란죄 특검법도 그렇고 이걸 다 거부하면 쌍특검이라고 하죠. 이 법안을 다 거부하면은 탄핵까지 갈 수 있다고 공격을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란죄와 김건희 특검법 이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 정치적 부담이 훨씬 더 큽니다. 네.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그냥 단순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어떤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쌍특검법은 거부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런 전망 좀 많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됐기 때문에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난 다음 법안이 국회로 다시 넘어가면 재의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네요. 다만 한덕수 대행은 대내외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지킨 국정 운영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한 대행이 탄핵이 두려워서 필요한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이런 건 말이 안 된다고 설명한 만큼 최종 결정까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딜레마는 헌법재판관 임명.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통령에게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가지느냐 마느냐에 대해 각계 의견이 엇갈립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심의 도중 헌재 소장의 임기가 만료됐지만 황교안 당시 권한 대행은 대통령의 몫이라며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대법원장 추천의 몫의 재판관을 새로 임명했는데요.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런 논란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범위 헌법 조항에 직무 범위나 한계를 따로 언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좀 설명이 됩니다. 재판관 임명을 현상 유지냐 아니면 적극적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의견이 갈리는 건데요.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 국민의 시각, 국가 미래 기준을 보고 검토할 걸로 생각된다며 아직 구체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고심이 많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세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는 여야의 고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여야, 여당 일부 의원들이 내란을 함께 공모했다는 민주당 발언이 기폭제가 된 건데 항해동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가 시작되자마자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 공범으로 규정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상당수 의원들은 추경호와 같이 공범으로 이 내란을 공모했어요. 들어보세요. 이 공범들이 어디서 함부로. 민주당의 오만이 저는 진짜로 도를 넘어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그날 계엄 해제했을 때 현장에 없었던 민주당 의원들도 다 공범입니까? 문제의 발언 뒤 소란이 이어졌고 사과를 요구하던 여당 의원들이 한때 집단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수사기관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필요성도 주장했습니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이걸 적용해서 즉각 체포해야 되는 거예요. 법조인도 아닌 제가 법조인에게 이런 것까지 가르쳐 드려야 되겠습니까? 소환 통지를 하였고 지금 그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와 관련해서 또 저희들이 그다음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의혹을 거론하며 맞섰습니다. 고의적인 재판 지연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와 관련 재판이 이어지는 만큼 당분간 법사위 회의장은 여야 격돌의 주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 톡톡 오늘은 정태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나옵니다. 그런데 직을 내려놓는다고요? 무슨 직입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입니다. 네. 당대표직은 아니고요. 예. 이 대표가 어젯밤 늦게 팬카페인 재명인의 마을 이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장직이요? 네, 이 회원수 20만 명을 보유한 재명인의 마을 카페 회원 등급 중에 이장직은 이 대표만 갖고 있는 등급입니다. 이 대표는 이장이라고 권한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비상시국인 만큼 저의 업무에 조금 더 주력하겠다는 각오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뭐 어쨌든 갑자기 직을 내려놓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에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죠. 네. 강성 팬덤 정치와 거리를 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권 도전을 위해 중도층 확장 행보에 들어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강성 팬덤 정치로 확장성에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은 계속돼 왔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재명인의 마을, 이 가짜뉴스를 만들고 수박들을 몰아내자라고 하는 그 카페의 진원지인 재명인의 마을 이장직의 사퇴. 또 조기 대선 전국에서 비명계 주자들의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는 만큼 이 대표가 일극체제라는 비판과 당내 분란을 최소화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최후의 만찬, 아까는 직을 내려놓고 이번엔 최후, 뭐 다 비장합니다. 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한 당일인 어제 저녁 친한계와 회동을 했습니다. 조경태, 배현진 의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친한계는 20여 명에 달하는데 이번 만찬은 사퇴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에 잡혀있던 일정으로 파악됐습니다. 복수의 참석자들에게 물어보니까요, 현안 얘기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취재를 해보니까 한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 또 단단하게 하자는 취지의 말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를 지키려고 나서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대권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당의 다수의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쫓겨난 대표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서 한동훈 대표를 다시 부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언젠가 만날 수도, 누가 누구를 만난다는 겁니까? 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 전 대표에게 한 말입니다. 이 의원은 한 전 대표의 퇴임을 보면서 기시감이 든다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 노력을 높게 산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만날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향후 대선 전국에서 한 전 대표와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이 정부에서 당대표직을 내려놓은 경험이 있죠. 다음 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감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늘 SNS에 오세훈 시장이 탄핵에 반대했다가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유감이지만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 적었습니다. 또 우리가 할 일은 중도층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홍 시장도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지지층 확장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친한계 박정은 의원이 홍 시장을 원색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살다 이런 논리는 처음 본다고요. 앞서 홍 시장은 탄핵 찬성파 의원은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죠. 이런 홍 시장의 이중잣대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정태진 기자와 정치톡톡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재판부가 재판 지연의 목적이 명백하지 않다며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은 바로 중단됐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말입니다.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재판은 길게는 3개월 더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준비기일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인은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동일한 사건으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이미 이 대표의 유죄를 예단한 재판부가 이번 재판도 맞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검찰에선 기소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대표가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해 더는 재판 지연이 없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연의 목적이 명백하지 않아 간이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은 곧바로 중단됐고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은 이곳 수원지법의 다른 재판부가 배당받아 교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검찰과 변호인단은 새로 시작된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한 별도의 재판부터 먼저 끝내야 합니다. 이 재판만으로 1심부터 대법원까지 가는데 길게는 3개월까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며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우리 기업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 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4개 경제단체장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이 대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문제 해결 창구를 요청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의식이 좀 사라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 차원에서 대외 신인도 재고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EU 그리고 유럽의 몇 개 국가들한테 중요한 국가들한테는 국회의장 특사로 해서 파견을 할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이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다. 이런 걸 분명하게 설명도 하고 말씀. 이 자리에서는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살펴달라는 당부가 나왔습니다. 기업에 부담이 되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같은 사안들은 국회에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계는 이 상법 개정안이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제단체장들은 또 반도체 특별법 등 무쟁점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에 초당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엄과 탄핵 등으로 정신없는 사이 일본은 143조 원에 달하는 미국 투자를 발표하고 고 아베 총리의 부인까지 나서서 전방위적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 입에선 일본 이시바 총리와의 조기 회담 이야기가 나오고 심지어 중국 시진핑 주석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거론이 됐지만 동맹국인 우리 한국 이야기는 쏙 빠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용구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당선 이후 첫 번째 기자회견을 한 트럼프 당선인. 당선 축하 선물처럼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은 1,000억 달러, 우리 돈 약 143조 원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합니다. I would really like to celebrate the great victory of President Trump. So because of that, I'm now excited to commit this $100 billion and 100,000 jobs into the United States. 고 아베 총리의 부인까지 나선 일본의 전방위 외교에 화답하듯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전 이시바 총리와 회동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 주재 미국 대사로는 대중국 견제 전문으로 꼽히는 조지 글래스 전 포르투갈 대사를 지명했습니다. 한미일 동맹 구도에서 일본이 트럼프 당선인과 접촉면을 넓혀가는 사이 한국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당선인 입에서는 중국과 북한이 거론됐습니다. 취임식 초청장을 보낸 중국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는 내 친구였고 놀라운 사람이라고 추켜 세우는가 하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도 내가 잘 지내는 또 다른 사람이라고 강조한 뒤 내 의견을 묻지 않고 파병한 것은 큰 실수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대북 관계에서도 트럼프 당선인은 리더십 공백 상태인 한국을 건너뛰고 북한과 직접 대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러시아군이 사망한 북한군의 시신을 태우는 모습이라고 주장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군이 전쟁에 투입된 사실만이 아니라 그로 인한 병력 손실까지 은폐할 겸 북한군 시신에 특히 얼굴 부분을 태우고 있다 이겁니다. 한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으로 덮인 산에 사체로 추정되는 물체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군이 북한군 전사자의 얼굴을 소각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하며 올린 영상입니다. 현장을 숨기려는 듯한 발언과 카메라를 피하는 모습도 보이는 가운데 북한군 추정병사의 얼굴이 크게 찍히기도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영상을 근거로 러시아가 북한군이 투입된 사실뿐만 아니라 병력 손실까지 은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파병 북한군 사상자 발생에 대해 공식 확인하지 않던 미국도 수십 명 정도의 사망과 부상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습니다. 종전 협상 전 교전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전체 전선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강조하며 강경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Российские войска прочно владеют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инициативой на всей линии боевого соприкосновения. Только в текущем году освобождено 189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을 한 달여 앞두고 이 전쟁은 최악의 학살이라며 전쟁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ll be talking to President Putin and we'll be talking to the representatives, Zelensky and representatives from Ukraine. 특히 우크라이나의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한 바이든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최대 풍속 시속 225km의 초대형 사이클론이 아프리카의 작은 섬 마요트를 강타했습니다. 얼마나 강력했는지 주민들은 핵폭탄이 떨어진 줄 알았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공식 확인된 사망자 수는 21명, 실제 숨졌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수천 명과는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주택이 강한 바람과 함께 종이장처럼 내려앉습니다. 대형 철제 구조물이 날아와 주택가 인근에 떨어지는 위험천만한 상황도 벌어집니다. 최대 풍속 시속 225km 강풍엔 차도 나무도 속수무책입니다. 아프리카 대륙과 마다가스카르 사이에 위치한 프랑스령인 마요트 섬에 100년 만에 초강력 사이클론이 강타해 서울 절반 크기의 섬은 순식간에 폐허가 됐습니다. J'ai absolument tout perdu, l'ensemble de l'autre, une vision apocalyptique, comme s'il y avait une bombe atomique qui était tombée sur Mayotte. 공식 확인된 사망자는 21명이지만 당국은 실제 사망자가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La difficulté, c'est que la religion musulmane pratiquée par une très grande majorité de nos compatriotes mahorais prescrit l'inhumation dans hors de question pour moi de faire le moindre pronostic
Mais je crains que le bilan soit lourd. 국제사회가 지원에 나설 계획이지만 섬 대부분이 폐허로 변한 데다 85%는 전기 사용이 중단돼 이마저도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On a un cyclone qui a détruit une grande partie de l'île avec une complexité logistique qui fait que l'aide à la population n'est pas évidente. 프랑스는 대통령까지 피해 현장 방문을 예고한 가운데 피해 상황 집계와 완전 복구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내일 많이 춥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 철원 영하 12도 등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번 추위는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찬 공기의 영향으로 눈도 많이 내릴 거라고 합니다.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서울 중랑천입니다. 두꺼운 옷으로 중무장한 사람들이 보이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얇은 옷을 입거나 장갑도 끼지 않은 채 자전거를 타는 시민도 목격됩니다. 아예 골반 높이까지 차오른 찬물에 들어가 작업을 하기도 하고 한 남성은 유연성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하며 추위를 날려봅니다. 일주일에 한 4번 내지 5번을 운동합니다. 오늘 운동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체온이 많이 나가는 편이라 그러는지 위에뚜리도 이렇게 벗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내일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더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6도, 철원 영하 12도, 춘천 영하 11도 등 올 들어 가장 추운 날로 기록될 전망인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찬 공기의 영향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불어 들어오는 동풍의 영향으로 18일 수요일 저녁부터 19일 목요일 새벽 사이 동해안 지역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남에 1에서 5cm, 제주 산지에 5에서 15cm, 울릉도와 독도엔 10에서 30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우려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월세는 치솟고 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거든요. 전세 대출이 안 되니 월세로 밀려날 수밖에 없고 높은 금리를 감당 못하니 경매로 다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홍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지난 10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36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넉 달 전보다 월세가 50만 원 정도 높아진 겁니다. 정부가 불어나는 가계대출을 이유로 전세대출 조건을 강화하면서 월세를 택하는 수요자들이 늘었습니다. 전세 대출 받는 거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월세를 좀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문제는 월세가 대출 이자보다 보통 높게 형성돼 가계 살림살이를 더 위축시킨다는 것. 지난달 전국 아파트 월세 가격 지수는 0.15% 올라 전세와 매매보다 상승폭이 컸습니다. 민간 통계에서는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가 119.3까지 높아지면서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해 은행이 집을 경매로 넘기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건수는 올해만 지난달까지 13만 건을 넘었는데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금융위기 직후 수준이거든요. 대부 업체에서 또 추가적으로 담보대출을 받는 그런 물량들이 금리를 이기지 못하고 계속. 시장에선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국 혼란으로 지연될 경우 서민들의 고통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대출자들의 원성이 커지자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대출 규제 완화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값이 급등하면서 가계 빚까지 급격히 늘어 대출을 막았지만 지금은 돈을 풀어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신한은행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미등기 신규 분양 건물과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도 재개하고 연소득 100% 내로 제한했던 신용대출 한도도 풀기로 했습니다. 1월달 이제 실행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생활안정자금은 수요 증빙 필요 없이 2억까지
실행이 가능하고 다만 이제 구입자금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무주택자에 대해서만 지금. KB국민은행도 이미 내년 대출 실행건에 대한 주담대 한도를 1억 원 늘리는 등 은행권 대출 문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떨어지는 등 대출 부담이 큰 서민들의 숨통도 조금씩 트이고 있습니다. 지금 신용대출 받고 있는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자도 좀 더 낮아지지 않을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대출을 옥죄해 버렸는데 그런 우려가 생각보다 좀 줄어들었고 경기가 안 좋은 게 생각보다 깊다라는 판단에서 하지 않았나. 금융당국도 전세대출 DSR 적용 시기를 연기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내리는 등 서민 경제와 내수를 살리기 위한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얼마 전 유명 커피 브랜드 제품인 것처럼 위조된 짝퉁 텀블러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이 텀블러가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수저 세트까지 등장을 했거든요. 감독 당국은 정가보다 싸다면 일단은 의심부터 해보라고 강조합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고 문을 열자 상자 수백 개가 쌓여 있고 그 틈에서 작업이 한창입니다. 동작 그만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레이저 도핑 뭐 하시는데요? 여기 스타벅스를 왜 확인하세요, 여기서? 여기가 스타벅스 공장이에요? 중국에서 무늬가 없는 일반 텀블러를 수입하고 나서 스타벅스 상표를 레이저로 각인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선 같은 상표의 수저 세트 포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국제 우편 등을 통해 불법 반입한 제품들입니다. 벌크로 들어온 젓가락을 여기다 하시는 거예요? 위에 뚜껑은요? 주문자들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포장을 마친 텀블러와 수저 세트는 인터넷 쇼핑몰의 중국 병행 수입 상품이라는 이름으로 정가의 절반에 판매됐습니다. 중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실제 팔리는 제품을 수입한 것처럼 거짓 광고한 겁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거를 받거나 구매하실 분도 계실 건데 네이버나 인터넷에 판매되는 것은 대부분 이런 가짜입니다. 2020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4년간 판매된 것만 13억 원 상당, 관공서 기념품이나 결혼식 돌잔치의 답례품 등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스타벅스 제품 위조 판매 일당 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압수수색 현장에서 확인된 12억 원 상당의 위반 제품을 전량 압수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선을 막기 위해 긴급 회동한 체육회장 후보들이 단일화에 근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회장이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23일, 그 이전에 단일화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오는 24, 25일 대한체육회장 후보자 등록 일정을 앞두고 스포츠 대통령으로 불리는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 의지를 공식화한 후보는 무려 8명입니다. 5명의 후보가 경쟁했던 2016년과 4명이 경선했던 2020년을 웃도는 역대 최대 경쟁률입니다. 다음 달 14일 열리는 체육회장 선거는 체육회 대의원과 시도체육회 등에서 무작위로 선거인단을 구성해 투표하는 간접선거입니다. 역대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했지만 이 회장이 지금껏 체육 예산 등을 관장해 고정 지지층이 있는 만큼 3선이 유력하다는 게 체육계의 중론입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해야 승산이 있다는 판단 아래 출마를 선언한 박창범 전 대한우슈협회장과 강신욱 당국대 명예교수,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긴급 회동을 했습니다. 체육계가 변화해야 된다라는 열망이 큰 걸로 저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회동에 불참한 강태선 서울시 체육회장도 단일화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 회장을 막기 위한 후보 단일화 가능성은 매우 큰 상황입니다. 단일화에 근접한 합의를 했습니다. 12월 23일 전에 최종 결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선거에선 야권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며 이기흥 회장의 연임이 이뤄졌는데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단단히 껴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들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고요. 서울도 영하 6도에 체감온도는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또 현재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다가와 서해안 곳곳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쪽 내륙과 동해안으로 확대되겠고요. 앞으로 제주 산지에 최고 15cm, 전북과 동해안에도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또 내일은 서해안과 제주에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특보도 내려지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비나 눈이 오기 전까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춘천 영하 11도, 대전은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엔 대구가 영하 3도까지 내려가겠고 한낮에도 대부분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기온이 반짝 오르겠지만 다음 주에는 더 강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